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문고리를 잡을 때, 악수할 때, 옷을 벗을 때 찾아옵니다. 네, 그건 바로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전기죠. 네, 그래서 겨울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옷을 벗을 때 정전기 발생을 줄이려면 먼저 양말부터 벗으면 정전기 발생 빈도가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감는 것이 정전기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문고리를 잡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평소 손에 보습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 손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손바닥에 입김을 좀 불어서 습기를 만들어주거나 손톱을 세워서 문고리에 잠시 댄 후에 잡으시면 됩니다. 차에 탈 때도 찌릿찌릿할 때가 있죠? 네. 자동차 문을 열 때는 동전이나 열쇠 끝으로 차체를 툭툭 건드려 정전기를 흘려보낸 뒤에 문을 여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전기 예방법으로 겨울철 불청객인 정전기 없는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2월 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그러네요. 목소리가 정전기 먹은 거 어제도 아니야? 술을 마셨나요? 그렇진 않았는데. 자, 겨울철에 이 정전기 말이죠. 정말 불편합니다. 네. 혹시 어떨 때 정전기가 많이 생기나요? 일단 옷 입고 벗을 때 뭐 니트류 특히 따다닥 소리 나면서 아주 죽겠고요. 그리고 문고리 잡을 때 뭐 그럴 때도 그렇고 뭐 쇠로 만들어진 의자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댔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 많죠. 그래서 정전기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뭐 겨울에는 뭐 어디다 손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잡았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네. 진짜로? 네. 그래요? 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핸드크림. 얼굴에 로션은 잘 안 바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로션은 잘 바른다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또 관리를 하시네요. 네. 네, 또 이런 말이 있대요. 네. 여자들은 머리가 길수록 머리카락 끝이 상해 있을 때 정전기가 더 잘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카락 끝에 오일 같은 거를 바르거나 아니면 끝을 살짝 다듬어서 상한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정전기가 좀 덜 일어날 수 있대요. 예, 그렇군요. 옷을 벗을 때 양말부터 벗으면 정전기가 덜 발생한다는 거는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도. 꼭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따닥따닥 소리가 안 날지. 네, 정전기가 옷에서 발생할 때가 많은데 옷을 입기 전에 욕실에 잠시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 습기가 옷에 배게 하려는 건가 봐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정전기 좀 불쾌하니까 물론 몸에 그렇게 뭐 나쁜 것냐 그런 건 좀 뭐 생각을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전기 불쾌하니까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건조할 때 발생하니까요. 또 습기를 좀 많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순철 홍익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튼튼한 외교 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란 주제로 진행된 2016 외교 안보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먹방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겨울철에는 역시 따끈한 음식이 제격이죠.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겨울철 따끈한 맛 여행 정보 준비했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누드화 특집 2번째 시간으로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와 옷을 입은 마야라는 두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과음 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 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이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의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번째로 진행됐던 업무 보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핵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외교부에서는 올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압박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다시 핵 추구의 길을 선택한 북한에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 외교를 시행해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비핵화 방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말이죠. 주변 국가의 협조가 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북핵 대응을 위해 주변 4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연내 삼각 협력 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우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공조를 이루고요.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북핵 불용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에게도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주변국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방침이군요. 네.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도 다져 나가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평화 통일을 위한 지역 외교도 전개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중유럽 4개국 협의체, 중견국 간 협의체 등 다자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북핵 불용과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북한의 참여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친선 특급과 같은 행사도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올해 통일부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게 좀 궁금증인데요. 그죠?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인 협력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위기를 남북관계 재정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일부 내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북핵 문제 전담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남북 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문제 전담팀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문제들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해서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도 협력 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요.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직은 이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조성된다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인가요? 남북협력은 통일 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이뤄진다면 3대 민간 통로 사업인 지역 단위의 마을 개선 사업과 산림,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 그리고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차근차근히 통일을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죠. 올해 통일부는 여러 분야의 통일 준비를 융합해서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개최한 통일 박람회를 통일 교육과 문화 행사가 융합한 통일 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자, 통일을 준비할 때 말이죠. 탈북민들의 역할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터민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통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탈북민 정착 지원도 기존의 정착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탈북민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통합형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보 전략은 뭔가요? 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채공형 스텔스 무인 항공기 개발과 소형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군의 방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채공형 스텔스 무인 항공기와 드론, 네. 최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정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한미 양국군이 이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작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생화학 테러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나요? 네,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생물 방어 연습을 강화하고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도 보완하기로 했고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방부에서 우리 군의 방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요? 네,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차기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비무장지대와 일반 전방초소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전방 경계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한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네.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위 사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방부는 방위사업 혁신도 추진합니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방위사업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요.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방위사업 비리를 제로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기획 체계를 개선해서 방위사업 부실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군대 내에서 사건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병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안심을 하셔야 되니까 요새 이제 아들 하나 둘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방안 마련됐나요? 국방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행복한 선진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 문화를 정착하고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군대에서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역 문화 혁신 체계를 제도화해서 주기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요. 먼저 일반 병사 봉급을 2016년에 15% 인상하고요. 2017년에는 10% 더 인상할 예정이에요.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을 위해 병사 기본 급식비를 올해는 7,334원으로 내년에는 7,481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안보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외교안보부처의 업무보고는 북핵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시간만 되면 내가 연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망설여지나 보네요. 그렇죠? 꽁트가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긴 없습니다. 네. 자, 옥시 씨는 여행 좋아합니까? 아, 좋아하죠, 엄청. 그래요.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라고 봐요? 일단 뭐 그 지역만의 특색 보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뭐니 해도
즐거움 중 하나가 먹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 맞아요. 라는 이 옛날 말이에요. 굉장히 옛날 말인데 금강산이 정말 예쁘대잖아요. 예쁜데 일단 먹고 보자. 아무리 예쁜 거라도 배고프면 예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래요. 말이죠. 그래서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지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먹거리는 여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특히 겨울 여행에서는 추위에 온몸을 녹여줄 정도로 따끈한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겨울 따끈한 맛여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이거 듣기만 해도 맛여행. 듣기만 해도 이게 뭔가 상상이 되고 벌써 막 침이 고이고 막 그러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인가요? 그래요. 첫 번째 음식은 술을 좋아하는 제가 술 먹은 다음 날 꼭 찾게 되는 음식입니다. 이제 아주 술꾼 다 됐는데요. 어떻게 아셨지, 작가님? 네. 해장에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바로 콩나물국밥이죠. 특히 이 전북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정말 유명합니다. 네, 콩나물국밥 하면 전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딱 날 것 같아요. 유명한 체인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전주에는 한옥마을도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근데 콩나물국밥이 왜 전주에서 더 특별한 건가요? 네, 콩나물은 전주의 팔미 중 하나로 풍토병을 예방하는 효력이 있어서 식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전주 부사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주 콩나물이 옛날부터 이제 맛이 좋았다는 거겠죠. 네.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투박한 뚝배기에 육수와 콩나물, 잘게 썬 김치와 밥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고 시원한 육수 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맞아요. 아삭한 콩나물과 육수가 이 베어든 밥 한 숟갈 딱 이렇게 떠가지고 호흡 불어가면서 뚝배기 한 그릇 딱 비우고 나면 해장됐다. 맞아요. 배도 든든하고 정말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어주죠. 맞아요. 매콤한 맛을 좀 좋아하시면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저 청양고추 좋아해요. 네. 전주에서 콩나물국밥을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콩나물국밥이 한정식 비빔밥과 함께 전주의 3대 진미로 손꼽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이 콩나물국밥 먹으러 당장 전주로 달려가고 싶은데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체인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자, 전주에 가셨다면 한정식 비빔밥도 좋지만 콩나물국밥도 꼭 한 그릇 드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뜨끈한 국밥을 먹었다면 뭔가 또 생각나지 않으세요? 밥을 먹었으면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죠. 네. 디저트 배 따로, 밥배 따로 있잖아요. 그래요. 디저트 뭐가 생각나십니까? 디저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겨울에 생각하는 디저트 하면 왠지 저는 케이크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뭐가 그래요. 있을까요? 겨울하고 겨울 좀 하면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달달하면서 포근포근한 찐빵. 찐빵. 찐빵 어떠십니까? 김이 막 엄청 나는 그 찐빵. 근데 그 찐빵 하면 또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안흥이라고. 네, 그렇죠. 찐빵 하면 강원도 횡성의 안흥찐빵이 유명합니다. 횡성의 안흥면에는 찐빵 마을이 따로 있다고 해요. 안흥찐빵은 식은 걸 다시 찌더라도 쫄깃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팥의 단맛이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팥에 단맛이 싫어해서 별로 팥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다면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찐빵을 반으로 가르면 안에 팥소가 가득 막 포슬포슬 들어있어가지고 한 입 먹으면 입맛에서만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랑 달콤한 팥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게 한 번 먹기 시작하면요, 한 번으로 독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안흥 찐빵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던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이었던 안흥에서 찐빵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안흥 찐빵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찐빵이 어떤 맛이길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찐빵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좀 소박하면서도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고무신 같은 그런 80년대 그런 생각이 검정 나고. 고무신의 만화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 같아요. 네, 소박하면서도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더욱 맛있는 국수죠. 국수는 또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수 온 국민이 좋아하는데 오키씨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 온 국민이 좋아한다는 말로 피해가는. 네, 그렇습니다. 국수를 좋아하신다면 여길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남 담양의 국수거리입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국수는 그렇게 그다지 별로 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이 담양의 국수거리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국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인정할 만큼 맛있습니다. 네. 이 담양 국수거리에는 이 관방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방천을 따라서 국수집 12곳이 늘어서 있는데요. 50년 전부터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국수집이 이제는 담양의 명물 음식거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담양 국수거리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가 있어요. 물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약달걀입니다. 이게 메뉴 전부예요. 그리고 네. 특히 이 멸치국수에 간장 양념을 풀어 먹는 물국수가 겨울철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잔치국수. 그렇죠. 그렇죠. 진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좋다고 하는데 이 그릇째 호로록 네. 마시다 보면 국물까지 한 그릇을 싹 비울 수 있겠죠? 네, 이 광방천이 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런 국수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좀 춥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되게 뭔가 볼거리도 좋고 마음 이렇게 뱃속도 든든해지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수도 굉장히 맛있고 네. 또 아까 그 잔치국수 같은 멸치국수 말씀해 주셨지만 비빔국수도 맛있어요. 예, 비빔국수. 양념장에 잘 비빈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면 매콤, 새콤, 달콤하면서 쫄깃한 국수의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침을 계속 고이게 하면서 맞아요. 이 국수를 계속 먹게 됩니다. 특히 이곳 국수집들은 모두 이 중면을 이용합니다. 소면 말고 중면. 맞아요. 중면을 이용하게 되는데 소면보다 굵고 가락국수보다는 가늘어서 맞아요. 쫄깃하면서도 잘 끓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맞아요. 여기 면이 굵었어요. 이 국수거리에서 삶은 달걀은 국수의 이 단짝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다 이거 시키더라고요. 멸치 국물에 달걀을 삶아서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도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고소하기도 맞아요. 하고 구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물에 삶은 달걀을 넣어주던 것이 지금은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는데 네. 손님들 사이에서는 약계란이라고 네네네. 불린다고 해요. 이 엄청나게 큰 솥에 이 계란만 삶는 그런 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란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주문하면 다 내오시더라고요. 인원수에 맞게였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 조심하세요. 아무튼, 담양에 간다면 이 국수 거리도 꼭 가보시고 계란도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리고 비빔국수만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매콤한 게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콤한 빨간 어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묵이 되게 맵나 봐요. 빨간 어묵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름처럼 빨갛고 매콤한 어묵인데요. 충북 제천의 대표 간식거리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국물에 담가 먹는 어묵과는 달리 빨간 어묵은 자작하게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곁들여져서 있는데요. 특히 가격이 착해서 여러 개를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이 빨간 어묵이 인기를 끌면서 제천시에서는 빨간 오뎅 맛지도를 만들어서 여행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천 시내의 대표적인 빨간 어묵 가게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빨간 오뎅 맛지도는 제천시 관광 안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 찾아가시는 분들은 빨간 어묵 맛집 탐방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묵집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맛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준 음식들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만 해도 군침이 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음식으로 더 특별한 겨울여행 추억을 만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누드 특집? 네, 오늘 살펴볼 누드 특집 작품은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와 옷을 입은 마야라는 작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누드화 특집 이어지게 되는데 네. 참 기대가 되네요. 또 오늘도.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많은 누드화를 소개하려고 해요. 네. 이 누드화 때문에 화가는 종교 재판을 받았고요. 모델은 죽은 후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 종교 재판을 받은 화가가 바로 스페인의 3대 화가로 일컬어지는 고야예요. 그는 스페인에서 최초의 인물 누드화를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야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아들 잡아먹. 네네네.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검은 그림 연작을 남긴 것도 미스테리한데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한 누드화까지 최초로 그려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 고야였어요. 이 그림으로 인해서 궁정화가 자격을 박탈당하고요. 1815년에 종교 재판까지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누드화를 그려서는 안 됐었나 봐요. 네, 그건 금기였어요. 금기. 특히 스페인은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었던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드화를 그린다는 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화가들은 신화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자, 즉 실존하지 않은 여자의 누드화를 그리는 것으로 인체의 누드를 그리고 싶은 마음을 대신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 누드화 속 여신이나 성녀들이 그 누드인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야가 그린 누드는 여자가 가리기는커녕 대놓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체를 내보이는 동작을 하고 있어서 그 사회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누드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까지 받았다니 점점 좀 흥미로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모델을 그렸다는 건 이 실제 여자가 고야 앞에서 누드 모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여자도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이 여자는 누군지 궁금하네요. 마야가 이름인가요? 영어로는 마야라고 읽고요. 스페인식으로는 마하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스페인에서 풍만하고 매력적이며 요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 그런 거죠. 네.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1800년 무렵 스페인의 재상이자 귀족이었던 마누엘 데 고도이로 알려져 있어요. 고도이는 당시에 스페인의 왕비였던 마리아 루이제의 내연남이었어요. 그런 뒷배경을 둔 탓에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여서 좀 본인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도이는 자신의 저택에 여자의 누드 화만을 걸어놓는 방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취미 생활이죠. 독특한 수집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에 자신의 컬렉션을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 고야에게 누드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요즘 시대였다면 방에 누드화만을 걸어놓는 방이 표현이 있다. 잘 안 되네요. 문을 잠그는 표현인가? 철컹철컹. 네. 이런 그거 말한 거 아니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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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네네. 하여튼 잡혀갈 일일 것 같긴 하네요, 진짜로. 네. 뭔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왕의 내연남이라는 그런 뭔가 뒷배경을 두고 약간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게다가 고도이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고야가 그린 이 마약 그림을 보여줬어요. 네. 고도이는 이 그림이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한 탓에 마약 그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당시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까지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1800년대는 그럴만 하지도 않았을까요? 아마.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마야가 누구인가, 모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네네. 하지만 고야는 끝끝내 이 여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끝없는 추궁에 이 한마디만을 말했다고 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네. 왜요? 지켜줘야죠. 충분히 지켜줘야 되고. 내가 그린 건데 왜 남까지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모델이라고 예상만 되는 거지. 내가 부인하면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술이니까 또. 그랬으니 그죠. 저는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야 생각도 그렇겠죠. 여자까지 처벌받는 일이 생길까봐 지켜준 거예요. 네. 그리고 모델 좀 했다고 무슨 이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지금 생각에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재판까지 받아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까지 왔으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그 여자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사랑하는 여자를. 이런 남자는 혹시 어때요? 되게 멋지죠. 멋있지 않을까요? 아주 눈물 줄줄 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는 남자. 너무 이게 영화 같지 않나요? 순철 씨가 좋아하는 운명 같은 사랑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고야는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마야가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이 여자는 고도이의 정부인 페티타 투토일 것이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고야의 상상 속 인물이다라는 등 분분했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최고의 귀족인 알바 가문의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설이었어요. 이 소문은 스페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네. 스페인 최고의 귀족 가문 부인이 천하게도 누드화의 모델을 했다. 게다가 그 누드를 그린 화가는 그 여자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다. 야. 어머, 그러면은 그 귀족 부인과 일개 화가가 그렇고 그런 사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랑 나랑은 그 사이니까. 네, 장기하울들의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D매체라고 있습니다. 예. 네. 매년 1월 1일에 엄청난 스캔들을 터뜨리는. 진짜 신기해 그 사람들. 뭔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FBI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연예인계 FBI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D매체가 연인 스캔들 터뜨릴 때처럼 아주 난리가 났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알바 가문이 최고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알바 부인의 정식 이름이 도냐 마리아 델 피랄르 테레사 카예타나 데 실바이 알바레스 데 톨레도거든요. 네. 이름 엄청 길죠. 이렇게 한 번 부르기도 벅찰 만큼 자귀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엄청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은요. 왕과 여왕 앞에서도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리고 교황 앞에 가서도 딱히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귀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바 부인은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스페인의 보석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대요. 그만한 유명 인사와 화가의 스캔들이니까 진짜 대단했겠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 D 매체의 취재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은 그 니퍼트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국내 분하고 우리나라 분하고 그 D 매체가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웨딩 촬영 장소를 날짜를 알고 강남 잠실 쪽에 있는 웨딩 촬영 장소에 다 전화를 돌렸대요. 친구인 척하면서. 아 진짜? 저 누구 니퍼트 신부 친구인데요. 몇 시에 어디서 하는 해요? 거죠? 어디서 몇 시에 하죠? 몇 시에가 중요해요. 몇 시. 어디든 다 돌려보니까. 네. 몇 시에 하죠? 다 물어봤대. 결국 찾아와가지고 그걸 찍었대잖아요. 그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어야 기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팩트니까. 근데 이건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런 소문이 나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뜬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연기가 날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알바 부인이 모델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스페인의 궁정 화가였던 고야는 알바 가문의 초상화도 그리게 돼서 그 알바 가문의 저택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고야는 친구 사파테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녀를 화폭에 담는 일을 좋아하게 되었네. 그녀가 어제 내 화실로 찾아와서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해달라고 응석을 부렸다네. 나 역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녀에게 화장을 해주는 일에 훨씬 짜릿함을 느낀다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무엇보다 고야가 남긴 그림이 확실한 증거가 돼주었는데요. 이 그림은 나중에 고야 사후에 그 검은 그림이 그려져 있던 그 고야만의 별장에 나중에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와서 확실한 증거가 됐던 건데 고야가 그린 알바 부인의 초상화 중에 손가락에 고야와 알바라고 적힌 반지를 2개 나란히 낀 그런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고야라고 적은 땅 위의 글자를 그 알바 부인이 가리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고야라고 적은 그 땅 위의 글자를 가리키면서 나는 지금 너에게 맹세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커플링 같은 거를 끼고 난 오직 너뿐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맹세식으로 글자로 써놓은 거죠. 오직 너뿐인 나를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기억해줘. 오직 네. 너뿐인 고야. 네. 그 정도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죠. 팩트죠. 네. 거의 뭐 인증을 한 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문은 알바 가문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어요. 알바 부인이 죽은 후에도 꼬리표처럼 이 가문을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의 혼사길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을 참을 수 없었던 알바 가문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요. 1945년 제17대 알바 공작은 알바 부인의 무덤을 파헤쳐서 자신의 조상인 알바 부인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분석하고 그림 속 모델의 몸통과 다리 비율이 실제 부인과 비율이 다르다며 고로 이 그림 모델은 알바 부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가 발달된 우리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제 포항무도한 일이죠. 그렇죠. 무덤 파헤치고 함부로. 근데 남이 아니라 또 자기 가문의 조상을 스스로 파헤친 거니까. 신체 발부 순위 부모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검시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이요. 오히려 두개골 크기를 비교하면 모델이 진짜 알바 부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문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확인 사살해주는 느낌? 네. 네. 이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쳤는데 계속 알바 부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가문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심증만 있을 뿐이지 확증이란 물증이 없는 거는 현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야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어요. 다만 인물을 모델로 한 최초의 누드화라는 점 그리고 귀족과 화가의 스캔들까지 얽히면서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야는 이 누드화를 그린 이후에 똑같은 구도와 똑같은 자세로 옷을 입은 마야라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옷을 벗은 마야와 옷을 입은 마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림 해설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스페인 최초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누드화는 고야가 그린 옷을 벗은 마야입니다. 고야는 이 작품을 그리고 궁정 화가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종교 재판까지 받을 정도로 당시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던 스페인의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올 누드의 한 여인이 초록색 침대 위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희고 창백한 피부가 투명하게 빛나는 듯한 여인입니다.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자세가 너무나 당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인은 두 팔을 머리 뒤로 넘겨 깍지 끼고 자신의 어느 신체도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인의 음모까지 그려져 있는 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시선 또한 부끄러움 따위는 느껴지지 않아 대체 이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야는 이 그림을 그린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 같은 모델이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옷을 입은 마야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두 그림은 당시 스페인의 재상이었던 마누엘 데 고도이가 소장했습니다. 고도이는 여성의 누드화만을 걸어놓는 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옷을 입은 마야 뒤쪽에 옷을 벗은 마야 그림을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즐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옷을 입은 마야는 옷을 벗은 마야에 비해 좀 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그림입니다. 두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서 옷을 벗은 마야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몸매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 흰 옷을 입고 황급빛이 도는 짧은 볼레로를 걸치고 있습니다. 또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둘러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색 구두도 신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두 그림에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옷을 입은 마야는 옷을 벗은 마야에 비해 얼굴이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매는 옷을 벗은 마야가 더 깊습니다. 옷을 입은 마야는 따뜻한 색감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진한 화장에 자신을 감춰놓은 것처럼 얼굴이 어쩐지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얼굴과 비교해 볼 때 옷을 벗은 마야의 모습이 오히려 더 순수해 보입니다. 고야는 1815년 종교재판에서 그림 속 여자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봉건적인 가톨릭 국가에서 대담하게 그린 누드화는 고야에게 있어서 금기를 깨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스페인에서 그려진 최초의 인물 누드화로 그 가치가 인정돼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진 누드화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와 옷을 입은 마야는 모두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감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장소에 나란히 걸린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돈 들여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드리드까지.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은 술꾼 술천 씨를 위한 맞춤 정보입니다. 바로 과음 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과음 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송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잘하잖아요. 왜요? 잘하잖아요. 네. 이게 목소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나오고. 네. 네, 과음으로 자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어제 술자리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혹시 과음했다면 음주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음한 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우리네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술자리들을 갖게 되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음주 후에 잘못된 상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뜨거운 사우나 찜질이나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안 됩니다. 사우나 찜질은 알코올로 인해서 몸 안에 쌓인 열기를 외부로 발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구토를 하거나 의식을 잃고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찬물 샤워 역시 간의 알코올을 해독하는 포도당 공급을 방해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하면 혈관 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음으로 무너진 신체 리듬으로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둘째, 음주 후에 술 깨는 약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술에 취했을 때 술 깨는 약은 잠시 동안 술에 취한 증상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이라네요. 약 대신에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물 외에도 스포츠 음료나 산도가 낮은 주스를 마셔서 비타민C를 보충하고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음주 후에는 전기담요 위에서 주무시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축적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춥다고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전기담요를 쓰면 혈압이 높거나 협심증 등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혈압이 높아져서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 추위를 느낀다면 전기담요 말고 일반 담요를 덮거나 따뜻한 물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넷째, 음주 후에는 지나친 운동을 삼가하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수분을 많이 배출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게 되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익사할 위험까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섯째, 해열 소염제는 먹지 마세요.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약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 소염 해열제 등의 약을 먹게 되면 간에 무리를 주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음주 후에는 가급적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답니다. 카페인 성분이 심장을 흥분시키고 신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탄산음료도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급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일곱째, 음주 후에는 곧바로 잠에 들지 않도록 하세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잠에 들게 되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알코올이 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간에 부담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술 마신 후에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에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에는 미지근한 물과 꿀물을 마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음주 후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과음을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자, 지나친 과음 우리 모두 절제합시다. 네, 잘 들으셨죠, 순철 씨?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뭐 술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었나요? 왠지 커피나 차 이런 거 마셨던 거 커피는 안 마셨고요. 약은 좀 먹어요. 야, 술 깨는 약? 술 깨는 약 아니고 머리 아플 때 두통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두통이 심하게 되면 이제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은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만 뭐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음주 후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음주 후에는 어떤 약이든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커피 마시는 분들 있고 또 샤워하시는 분들 있고 바로 잠드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뭐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이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술 먹으신 분들은 좀 의외로 부지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빨리 깨기 위해서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몸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니까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 음주 후에는 이 살찔게 걱정되는 분들이 막 열심히 운동해요. 운동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로 콜라 먹고 나는 살 안 찔 거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네. 술은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몸을 해치지 않게 술을 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숫자 2가 겹치는 2월 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